사무장 형님이 정리해준 저희 부모님 원룸 건물 CCTV 영상은 총 20개 정도가 되었는데요. 모두 전처가 301호를 왔다 갔다 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모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시간씩 301호에 들렸다가 나오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원룸에 들어갈 때는 단정했던 머리와 옷이 흐트러진 채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경우는 샤워를 했는지 머리가 살짝 젖은 채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키스하고 있는 영상, 상간남 자동차에 들어가서 한참 뒤에 나오는 영상 등등 수많은 더러운 영상들이 가득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화가 났던 건 새벽 3시 원룸 건물 계단에서 아내와 상간남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처음 아내는 싫다는 듯이 자꾸 손을 잡아 뺐지만 결국 웃으면서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저희 부모님 원룸 건물 계단에서 그 짓을 하더군요.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10여 년 전 네이버의 불륜 피해자 카페에 올라온 글로 주인공 부모님의 원룸 건물 세입자였던 상간남과 바람이 나서 멀쩡하던 가정을 버리고 나오는 것도 모자라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장애인이 된 어느 한심한 유부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불륜은 자기 팔자를 스스로 꼬는 짓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천안 공무원입니다. 오늘 너무 열받는 일이 있어 새벽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예전 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1년 전 불륜이 들킨 이후 가출하고 상간남과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다 결국에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 2,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현재 상간남과 동거를 하고 있음에도 아내는 자신이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아내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관님에 대한 조롱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내와 함께 공주부터 천안까지 원룸으로 도망 다니는 등신 같은 상간남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전형적인 하류 인생이라 패소하고 난 뒤로도 배째라는 식으로 3개월이 지나도록 위자료를 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만나서 족치고 싶지만 제가 공무원인지라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상간남의 직장이 일용직 노동자라 월급 가압류도 어렵고, 부동산의 경우 상간남 명의로 되어 있는 공주시 금악동에 위치한 빌라가 있는데 주변 시세가 2억인데 1억 5천이나 빚을 져놓은 집이라 별다른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화풀이나 하는 마음으로 집안에 있는 물건에 동산 압류를 걸고 아내가 상간남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근거로 상간남이 끌고 다니는 그랜저에도 자동차 압류를 걸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압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드라마에서 집안 망하면 TV나 침대에 빨간 딱지 붙이는 걸 의미합니다. 무튼 어제 압류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효과가 좋았는지 그동안 제가 전화 걸면 수신 차단을 해버리고 자기가 궁금하거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던 아내가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내가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이러면 나 당신하고 무조건 이혼이야. 내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잖아. 막내는 아직 중학교 3학년이야. 둘째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진짜 미친 거야. 애들은 눈에 안 보여. 나도 애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런데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 좀 기다려달라고 말했잖아. 사정? 너 지금 김재영하고 동거하고 있는 거 모를 것 같아? 그게 내 사정이야? 아 진짜 당신하고 이야기하면 숨이 막혀. 일단 압류 취소해. 아니면 난 무조건 이혼이야. 이혼하더라도 애들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야지. 그게 엄마 된 도리 아니야? 애들. 그놈의 애들 당신 눈에는 애들밖에 안 보이지? 나 진짜 지금 집에 가면 자살할 것 같아서. 그래 집에 돌아가면 죽을 것 같다고 가면 밥 해달라고. 나만 쳐다보는 애들하고. 당신 눈빛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 아니 또 무슨 헛소리야? 반찬은 우리 엄마가 갖다 주고 설거지는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했잖아. 너 김재영하고 바람나고 애들한테 반찬해준 적 몇 번이나 있어? 집안 청소한 적은 몇 번이나 있어? 이상한 핑계 대면서 맨날 밖으로 나돌아다녔잖아. 근데 무슨 지금 와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됐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라. 아니면 너 사랑하는 김재영이 내가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니까. 다시 말하지만 나 그 남자하고 불륜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이 지금처럼 나한테 폭언하고 압박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한테 의지한 거라고. 지금도 이 사람이 나 도와준다고 같이 사는 거야. 나한테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당신이 이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어머니 모시고 힘들게 살고 있어. 나한테 뭐라 하라니까 왜 자꾸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아니, 너 그럼 지금 내가 낳은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면서 상간남 김재용이 어머니 병수발 들고 있었던 거야? 진짜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너 왜 김재용이 너 꼬셨는지 모르겠어? 바보 같은 여자 하나 잡아다가 지 엄마 병수발 들게 하려고 한 거잖아.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 김재용 엄마가 뇌졸중이 아니라 내가 뇌졸중인 것 같아. 김재용 불쌍하다고 말하지 마라. 지금 너랑 전화하는 남자가 훨씬 더 불쌍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멍청해진 거야? 막말하지 마. 그리고 내가 바보로 보여?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다른 사람 이용하는 사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지금 이 사람 어머니 간호해 드리는 것도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아무튼 나 이 사람하고 관계 정리될 때까지 그냥 좀 조용히 기다려주면 안 돼? 이 사람 지금 나 없으면 너무 힘든 상황인데 당신까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죽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 어머니도 딱지 붙어서 너무 놀라셨어. 이러다가 충격받아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냥 우리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난 거야. 그러니까 엄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제발 좀 놔둬. 지난 3년 동안 방학 때마다 애들하고 같이 해외여행 다니고 생일날 같이 파티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서 무슨 놈의 파탄 타령이야? 파탄 난 건 내 지능이겠지. 제발 정신 좀 차려. 유부녀 꼬셔서 일주일에 3번씩 자기 원룸에 불러서 크스하고 심심할 때는 원룸 건물 복도 계단에서 변태 크스 시키는 놈이 어떻게 착한 사람이야? 남의 가정 박살내고 애들 셋을 엄마 없는 자식으로 만들려는 새끼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냐고. 진짜 속 터지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 내가 마지막 의리로 당신한테 말해준다. 진짜 그 새끼는 정상이 아니라니까. 당신 인생 아직 막장까지 가지는 않았어. 마지막 기회야. 무조건 이번 주 목요일까지 들어와. 그 새끼하고 그 새끼 엄마하고 불쌍하다고 말하지 마. 애가 셋이나 있는 유부녀 꼬셔서 자기 집에 들여다 놓는 인간들이 정상이야? 나도 너한테 미련 없어. 그냥 애들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엄마로라도 살아. 애들 졸업하면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그리고 압류 해제 절대로 안 해.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죗값은 받아야지. 다시 말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안 돌아오면 나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원룸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내가 당신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이 상담해 준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내가 무슨 계단에서 그 사람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야? 녹화된 거나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사람 그 차 없으면 당신 돈 못 갚아. 자동차만큼은 압류 해제해줘.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마. 재용이가 부부 상담사야? 목사님이야? 왜 노가다꾼한테 상담을 받아? 심지어 걔 이혼한 애라며 자기 가정도 못 지킨 새끼한테 왜 부부 상담을 받냐고? 그리고 매주 3번씩 남자 혼자 사는 방에 들어가서 2시간, 4시간씩 상담을 받고 왔다 하면 믿어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설령 그렇다고 쳐도 그럼 머리는 왜 풀고 샤워는 왜 하고 나온 건데? 얼마나 위로를 열정적으로 해준 거야? 그리고 계단에서 성관계한 게 내가 아니라고? 너 쌍둥이야. 주차장 CCTV에 한밤중에 기어 나가서 내 차 주차한 거 다 녹화되어 있는데 좀 생각을 해. 왜 재용이가 상간소송에서 졌겠니? 제발 부탁이야.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리고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빚더미 빌라 사는 놈이 얼어 죽을 그랜저야? 무조건 그랜저 뺏을 거니까 재용이 앞으로 자전거 타라고 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말한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앞으로 너하고 재용이하고 중풍 걸린 재용이 엄마까지 옆집 누렁이 집에서 자게 해줄 거니까 걔 집에서 신혼생활하기 싫으면 무조건 돌아와. 나 빈말 아니다. 무조건 돌아와. 그만 언제까지 애들 엄마로만 살으라는 거야? 제발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당신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해서 돌아버릴 것 같아. 귀가 막혔어. 막내딸 대학교 들어가면 이혼하자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 안 망가지게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답답해서 돌아버릴 것 같은 사람은 나야. 나 다시 말한다. 목요일이야. 목요일에 돌아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야. 애들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최선 다해서 애들 키우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너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내 20년간의 마지막 의리다. 끊는다. 라고 하고 끊었는데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상간남이랑 동거를 하는 여자가 어떻게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지. 멀쩡한 가정에
애들 셋을 버리고도 이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게 진짜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륜 걸리자마자 야반 도주하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정신 빠진 와이프 조종하면서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거렁뱅이 이혼남 재용이 새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박살내고 말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천안 공무원입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10시에 아내가 제가 압류를 해지하지 않고 이혼을 해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처가집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틀 전 제가 썼던 글대로 상간남 집에 압류를 진행하고 난 뒤에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며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저희가 살고 있는 천안으로 온 게 아니라 자기 본가인 전주로 내려갔고 이 사실을 장모님이 전화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장모님께 아내를 바꿔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기세등등하게 도리어 화를 내던 말투와는 다르게 완전히 우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너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왜 거기가 있어? 나 이제 거기 안 돌아가. 그냥 여기서 살 거야. 애들 안 보고 싶어? 응. 애들이고 뭐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나 이제 그 사람하고도 끝났으니까 일단 이혼만 해줘. 난 뭐라 해도 집으로 안 돌아갈 거니까. 너 진짜 미쳤구나. 알겠어? 그럼 김재용이 이제 신용불량자 만들어줘야겠네. 그 사람 그만 괴롭히라고. 이건 나랑 당신 문제라고. 몇 번을 말해. 아니, 내 말대로 우리 부부 관계가 안 좋았다 치더라도 노가다나 하는 거렁뱅이 새끼가 내 자식들한테 엄마를 뺏으려고 한 건 용서가 안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난 그놈 인생 반드시 박살낸다. 그만. 제발 그만하라고. 나 좀 그만 괴롭혀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어차피 나 이러고 산 거 당신이 알았는데 두고두고 기억나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어?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 아니, 절대 이혼 못해. 너도 내가 한 행동에 책임져야지. 3년 동안 나 속인 거, 3년 동안 내가 죽어라 번 돈, 우리 부모님이 애들한테 쓰라고 준 원룸 월세, 그놈 용돈으로 준 거 전부 보상해줄 때까지 이혼 못해. 너 지금 상간남 김재용하고 헤어지고 막내 딸내미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엄마 노릇하면 그때 이혼해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모님이 이게 무슨 소리냐며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아마 여태까지 장모님은 그냥 우리 부부 관계가 안 좋다고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우는 소리와 장모님이 화내는 소리를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는데요. 그렇게 1시간 뒤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최서방, 지금 서연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허리를 다쳤어.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네. 순간 너무 놀라서 첫째에게 동생들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장모님은 3층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허리에 충격이 많이 갔는지 하반신에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무튼 생명에 지장은 없다 하니 그냥 천천히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뛰어내린 곳은 높지 않은데 잘못 떨어져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크게 터지고 척추관이 일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일단 허리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운 수술이라고 하더군요. 일단 아내는 응급실에 있어 얼굴은 못 봤고 수술은 내일 오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와이프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죽고 싶었으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텐데 이건 이혼해달라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쇼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본인도 이렇게 다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요. 정말로 죽으려고 했으면 못해도 10층에서 떨어졌을 텐데 3층이라니 이건 뭐랄까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네요. 중도적 선택이라고 해야 하나 온건한 선택이라고 해야 하나 평범한 선택? 무튼 병원 로비에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 아내가 가출하고 1년 사이에 저도 아내에게 정이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내일 또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천안 공무원입니다. 어제 바람난 아내가 저와 이혼하고 상간남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무려 3층에서 뛰어내리는 보수적이고 온건한 선택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
현재 아내의 허리에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사한테 듣기로는 3층에서 뛰어내리면서 충격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부분적으로 척추관도 무너져서 신경 전체를 압박을 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술은 정상적으로 끝났으나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층에서 뛰어내려서 별로 안 다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듯합니다. 현재 하반신이 일부 마비되어 배뇨와 배변 장애도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장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요. 일단은 장모님이 간호를 하고 계신 중이라 급히 천안으로 다시 출근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원래는 애들 클 때까지만 엄마 노릇 시키려고 했는데 그 마음마저 사라지는 것 같네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특이사항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위로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천안 공무원입니다. 2일 전 바람난 아내가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리는 보수적이고 온건한 선택을 하여 많은 회원님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아내의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 하여 병원으로 찾아가는 중입니다. 3층이지만 일단에 엄마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점이 충격일 것 같아 애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오늘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정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제는 제가 힘들어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은 20년간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마지막 의리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네요.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갔다가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고 하네요. 이혼하더라도 그동안 아이들 키워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준 사람이기에 적어도 끝까지 괴롭히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년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빈털터리로 내보낼 거고 상간남 새끼는 그 가지고 있는 작은 빌라 반드시 경매 넘겨서 중풍 걸린 지 어미하고 월세 전전하게 만들 겁니다. 어제 너무 흥분해서 글을 쓰고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아내가 입원한 인용호실에 찾아가니 아내는 자고 있고 장모님이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새빨개진 채로 계시더군요. 솔직히 아내는 증오스럽지만 그래도 장모님은 저한테 잘해주셨기에 복도로 모시고 나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나오자마자 장모님이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박서방 아기 아니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여쭤보니 대답도 안 하시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느낌이 오더군요. 왜 그렇게 상간남을 괴롭혔는데 집으로 안 돌아왔는지, 자꾸 둘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던 아내의 말이 무슨 뜻인지. 급히 호실로 들어가 자고 있는 아내의 침대를 봤는데 침대 앞 종이에 pregnant이라고 휘갈겨 쓰여져 있더군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아내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딸아이 대학교 졸업만 하면 이혼해주고 재산분할도 제대로 해준다는데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를, 딸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를, 사람이 너무 열이 받으면 냉정해진다던데 정말 그 말이 맞더군요. 눈물 흘리며 사과하는 장모님 뒤로 하고 바로 변호사와 이혼 상담했습니다. 일단 가진 거 없는 상간남 새끼 회복 불능으로 만들어주고 정신 나간 와이프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맨몸으로 내보내고 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벌써 8개월이 흘렀네요. 잘들 지내셨는지요? 천안 공무원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졌는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8개월 전 전처가 상간남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8개월 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혼 완료되었습니다. 애초에 전처가 가출을 하면서 자기 옷가지를 전부 들고 갔기에 집을 따로 뺄 필요도 없었네요. 정말 열이 받는 건 상간남한테 얼마나 미쳐 있는지 가출하고 거의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들 얼굴 보러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허리 수술 재활 때문인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전화조차 안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애들한테도 정을 뗀 것 같습니다. 막내딸 양육권은 자기 스스로 전부 포기하겠다고 말을 하고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엄마가 할 소리인지 진짜 죽이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물론 저도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 분할을 최대한
제가 유리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7대 3을 이야기를 했죠. 바보 같은 여자가 3을 준다니 잠깐 좋아했는데요. 사실 원룸 건물부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가 전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처가 가지고 갈 재산은 그동안 들어놓은 예적금과 주식 등등인데 이혼 전 예적금은 증여세가 아깝지만 대부분 애들 명의로 넘겨놨고 결국 재산분할 대상은 제가 20년 동안 아내 명의와 제 명의로 각각 넣어둔 예금 약 1억 원과 주식 약 1억 정도 그리고 전처한테 사준 카니발 한 대였습니다. 거기서 이혼 위자료 3천만 원을 제외하고 기타 등등 변호사비와 세금을 제외하니 전처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은 약 4천만 원 정도가 되었네요. 아내는 반발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는 거려. 아내는 나 이 돈 가지고는 못 살아. 5천만 원 주고 카니발 나 줘야 해. 라고 하더군요. 어림없습니다. 카니발은 즉시 2천만 원의 중고차에 팔아버리고 600만 원 측정해서 총 4,600만 원이 재산분할 금액이 되었죠. 아내는 제가 숨겨둔 돈이 있다는 둥, 재산 명시 다시 해야 한다는 둥 난리를 피웠지만 정말로 중요한 재산들은 전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자기가 어쩌겠습니까? 도리어 이 과정에서 아내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간남의 월세를 받지 않은 것, 그리고 상간남에게 빌려주고 갖다 바친 금액을 상정하니 무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판이 길어졌는데요. 일단 상간남에게 용돈으로 준 금액은 결국 못 돌려받게 되었지만 전처가 자기 마음대로 상간남의 월세를 공제해 준 것은 증여가 아닌 월세 미납이 되어 상간남은 보증금 2천만 원 중 200만 원만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저의 허락 없이 상간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되어 결국 아내가 받은 재산분할은 2천만 원이 되었죠. 바람도 머리가 좋아야 피우는 것 같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던 허리 고장난 40대 중반 아줌마가 전 재산 2천만 원 들고 뭐하고 살지 정말 궁금하더군요. 물론 2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니 순간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다행히 전처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더 열받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는 손을 상간남이 잡아주고 있는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고 고마워요 라고 써놨더군요. 크크크. 아 진짜 머리가 얼마나 나쁜 건지. 그 상간남 때문에 내가 그 지경이 된 건데 고맙다니 미치겠더군요. 애들한테도 전부 정을 떼버렸는지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심지어 첫째가 군대를 가는데도 연락 한 번 없었더군요. 둘째도 그 사이에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막내 딸내미가 엄마 보고 싶다고 전화를 몇 번 했었는데 외국에 있다느니 아빠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간다느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이간질을 해서 딸아이에게 엄마가 우리에게 큰 잘못을 해서 서로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불쌍한 딸내미 엄마 보고 싶다고 많이 울었는데요. 그래도 고등학생 되고 하니 금방 이겨내는 것 같네요. 그동안 냉정하게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20년을 넘게 믿고 살았던 여자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니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약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하다며 이혼 관련된 일들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정신건강 회복이 먼저라 말씀하시어 이렇게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상간남 아이는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전처가 심각한 노산에 현재 허리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은 탓에 아이를 낳는 건 포기했다고 합니다. 들으면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 일이 아니었으면 상간남 애 낳고 살려고 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크크 이제는 웃음만 나옵니다. 천안 공무원입니다. 어제 글을 쓰고 이런저런 지난 일을 떠올려보며 한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봅니다. 저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50대 남자였습니다. 7살 어린 와이프와 일찍 결혼하여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라 월급은 적었지만 부모님이 천안에 원룸 건물을 3채 가지고 계셨고 그 중 하나를 저희에게 맡기시고 거기서 나오는 원룸 월세를 전부 저희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2개의 월급을 합치면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나왔습니다. 애들도 공부를 잘해서 첫째는 경희대를 들어갔고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막내 딸내미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물론 애가 셋이다 보니 한 달에 1,000만 원으로도 아주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전처는 전업주부로 어머니가 맡긴 원룸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이 관리지 청소업체 연락해서 청소시키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모자란 부분 좀 청소하고 아주 가끔 원룸 호실에 문제가 있으면 가보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힘들까 봐 청소는 제가 대부분 했고요. 그런 나름 완전했다고 믿었던 제 삶이 뒤바뀌게 된 건 2년 전 아침 세입자한테 전화를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있는데 한 세입자의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보통은 아침에 전화하는 세입자가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요. 세입자는 아주 화가 나고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사장님 원룸 세입자들 아무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복도에 누가 휘발유 뿌려놔서 난리가 났고요. 308호 문에 죽인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런 원룸에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더군요. 너무 놀라서 바로 원룸으로 찾아갔죠. 가보니 그 세입자가 이미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분 말씀은 308호 세입자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이 방화를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때 정말 아찔했습니다. 저희 원룸 건물에서 300m 떨어진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불이 나면서 사람들이 죽을 뻔했고 수억의 피해가 생겼었는데 우리 원룸도 그럴 뻔했다는 게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일단 경찰분에게 308호 세입자분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가족들과 저녁밥을 먹을 때 경찰관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308호 세입자 박철룡님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일단 박철룡 씨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 업장에서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 해당 건물 CCTV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CCTV 영상 준비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처가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거 CCTV를 그렇게 막 보내줘도 되는 거예요? 무슨 절차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이시니 일단 용의자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연되었다가 용의자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용의자 신상도 아는 것 같은데 왜 CCTV 영상이 필요한 건데요? 그냥 그 사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관님 죄송합니다. 아내가 놀라서 좀 예민하네요. 영상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사람을 잡는데 왜 이렇게 비협조적인지 그때는 그냥 이상하다 정도였었는데요. 녹화된 CCTV 영상이 있는 컴퓨터를 켜면서 그 이상함이 몇 배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CCTV는 3달치 영상이 전부 보관되는 기종이었는데요. 컴퓨터에 녹화된 CCTV 영상은 딱 일주일치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그 방화범이 휘발유를 뿌리는 장면은 찍혀 있어서 경찰에 넘겼는데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영상을 빠른 속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후 2시 원룸 건물을 간단히 청소한 전처가 301호 호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호실에 들어갈 때는 먼저 세입자에게 통화를 하고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들어가는데요. 전처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더니 거의 2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장난 게 있어서 고치는 게 오래 걸렸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후 7시가 되자 301호에서 한 남자가 머리를 긁으면서 나오더군요. 그때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는 느낌. 손끝과 발끝에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그 더러운 느낌. 설마 하는 마음에 전처가 301호를 들어가는 영상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아까는 당황해서 못 봤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처는 들어갈 때는 머리를 그냥 질끈 묶은 상태였는데 2시간 뒤에 나올 때는 머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들어갈 때는 슬리퍼에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나올 때는 맨발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정신이 나가 불륜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며 그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이 말해주더군요. 유부녀가 오후 2시에 남자가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2시간 뒤에 나왔을 때 머리 스타일과 양말을 벗고 나왔다. 이건 무조건 불륜이다라고요. 301호 세입자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월세 계약서를 뒤져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이름은 김재영, 나이는 아내보다 4살 어린 서글서글하고 잘 웃었던 남자. 계약서를 쓸 때도 싹싹하게 인사하고 예에 바르게 대답해서 마음에 들었던 세입자였는데 이놈이 내 와이프와 붙어먹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뒤로 하고 노량진에서 시험 준비하며 알게 된 변호사 사무장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어설프게 바람 피웠냐고 떠보면 안 된다. 괜히 증거 찾기 더 어려워진다. 삭제된 영상 복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포맷을 한 게 아니니까 복구하는데 오래 안 걸릴 거야. 일단 컴퓨터 보내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형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복구한 건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에 영상만 복구 성공했다. 나머지는 날아갔어. 그래도 다행인 건 필요한 증거는 전부 찾았어. 일단 재수 씨하고 301호 세입자 김재용하고 내연 관계인 건 맞다. 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지 말고 일단 침착하고 형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해. 사무장 형이 정리해준 영상은 총 20개 정도가 되었는데요. 모두 전처가 301호를 왔다 갔다 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모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시간씩 301호에 들렸다가 나오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중 충격이었던 건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키스하고 있는 영상, 그리고 가장 화가 났던 건 새벽 3시 계단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처음 전처는 싫다는 듯이 자꾸 손을 잡아 뺐지만 결국 웃으면서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저희 부모님 원룸 건물 계단에서 그 짓을 하더군요. 아, 미친 새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일주일에 못해도 3번은 원룸을 들락날락했더군요. 문제는 상간남이 제 와이프가 유부녀였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였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3년 전 원룸 계약을 할 때 주고받은 문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돕는지 3년 전 재용이와 나눈 문자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방 깔끔하고 정말 좋네요. 깨끗하게 잘 쓰겠습니다. 아닙니다. 멀리 타지에 와서 고생이 많으세요.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필요한 일 있으면 저나 저희 와이프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와이프 전화번호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령 XX 저희 와이프 번호입니다. 고장나거나 문의할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곧장 사무장 형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이 정도면 시작은 좋다고 하셨는데요. 다만 만난 기간도 위자료에 영향을 준다며 일단 빼박 증거는 얻었으니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를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부터는 다른 회원님들과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내한테 줬던 그랜저에 있는 블랙박스를 뒤져보고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뒤졌습니다. 증거를 모으면서 정말 허탈하더군요. 이렇게 보란듯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이걸 못 보고 살았다니 20년을 넘게 힘들 때 기쁠 때 함께했던 여자였기에 너무 믿고 살았던 게 제 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명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보란듯이 가족들을 배신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무튼 그렇게 증거를 모으며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내가 상간남과 불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나 허탈했던 건 둘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상간남은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대답을 하는데 반에 전처가 안달이 나서 애교를 부리고 난리를 피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담배 냄새를 그렇게 싫어하던 전처가 상간남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성관계를 엄청 잘해서 아내가 넘어간 건가? 한동안은 이상 성욕이 발동해서 한동안 전처와 성행위를 하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네요. 무튼 상간남의 원룸에 상간소송장이 도착하는 날 전처의 불륜 사실을 전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아내는 무슨 소리야?
난 그 사람 얼굴도 몇 번 못 봤어. 라고 했는데요. 이후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계단에서 성관계한 CCTV를 보여주자 이건 내가 아니야. 난 이런 오더 없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등등 손발을 덜덜 떨며 아닌 척을 하더군요. 증거를 일부 보여주고 난 뒤에 상간소송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몰아쳤으면 사과를 하거나 최소한 우는 모습이라도 보일 줄 알았는데요. 아내는 한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있더니 알았어. 이혼하자. 이제 같이 못 살겠네. 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20년을 넘게 같이 살았던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이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너무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아내는 자신의 짐을 챙겨 가출을 했고 그 뒤로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전처한테 미련이 남아 사람을 써서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찾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정말 남을 대하는 듯한 모습에 일단은 상간남을 잡자라는 생각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사실 상간소송에서도 전처에게 정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용서하고 사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바람난 여자들이 하는 헛소리를 그대로 했으니까요. 상간소송 답변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진짜 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크크. 참고인 진술 요지. 본 참고인은 원고와 피고 간의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원고와 피고인의 관계는 불륜이 아닙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고인이 우리 부부 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원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정서적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구했을 뿐입니다. 현재 피고인과 동거 중인 것은 단순히 피고인이 제게 주거 지원을 해주는 도움의 성격일 뿐 불륜 관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모친을 홀로 간병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타인을 이용하거나 가정을 파괴할 의도가 전혀 없는 선량한 인물로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 측이 증거로 제시한 피고인의 원룸 방문 영상은 단순히 상담 목적이었으며 불륜 행위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원고의 무리한 가압류 및 압류 집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모친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건강이 더욱 악화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CCTV 영상 속 인물은 본인이 아님을 주장하며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한 법정 감정을 요청합니다. 본 사안은 원고와 참고인 간의 부부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을 부당하게 소송에 연루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원고의 지속적인 법적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본 소송의 기각을 요청드립니다. 근거도 없이 전부 개소리로 작성된 참고인 진술은 정말 다시 읽어봐도 혈압이 오르네요. 돌이켜보면 미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0년을 같이 살았던 여자였으니까요. 솔직히 지금도 예전의 전처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참에 딸내미 대학 보내고 나면 저도 연애나 해보렵니다. 생각해보면 저 정말로 괜찮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원룸 건물도 있고 공무원이고 얼굴이 좀 작은 것 같은데 피부 관리나 받으러 다녀야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천안 공무원입니다. 어젯밤 약간 감성에 젖어서 지난 일을 쓰고 눈물 한 방울 흘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간남과 전처의 근황을 물어보시길래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상간남은 자기 집을 매도를 했습니다. 아마 빚더미에 압류까지 붙은 썩다리 빌라에서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문제는 팔고 남은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 팔고 어디서 사나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처가 살고 있는 썩다리 빌라에서 뇌졸중 걸린 자기 엄마 데리고 가서 같이 살고 있더군요. 이쯤 되니 전처가 진짜 재용이를 사랑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열받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래도 남은 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재산조회를 신청했는데 그 사이에 돈을 전부 빼서 자기 엄마 명의로 식당을 하나 차렸다는 겁니다. 빼돌린 돈이 5천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도 안 냈더라고요. 진짜 이 새끼는 똑똑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아직도 구분이 안 갑니다. 사실 위자료야 계속 이자 쌓이니까 좀 짜증이 날 뿐이지 화는 안 났는데요. 식당 이름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식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전처하고 같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나한테 도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네들이 평범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진짜 머리를 뜯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단 신용불량자로 만들 생각인데 사업자 통장부터 가게 계약서도 전부 중풍 걸린 엄마 명의로 해놔서 지금은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자료, 미납에 대해서 별 타격이 없는지 상간남과 전처는 거의 3일에 한 번씩 카톡 프로필에 같이 놀러 다닌 사진부터 무슨 사랑의 시를 올려놓고 있더군요. 가끔 위자료 달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별다른 타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원하는 시간까지 둘이 망하지 않고 장사를 잘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재용아, 형은 배째라는 새끼들 있으면 배째고 등까지 따주는 사람이다. 형이 공무원만 아니었으면 더 빨리 처리해줬을 텐데 안타깝다. 그래도 기다려라. 꼭 배째고 등까지 따줄게. 그때가 오면 다시 글 쓰겠습니다. 위로와 조언해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글 쓰러 오겠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1년 반 만에 글을 씁니다. 천안 공무원입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벌써 4년이 다 되었고 이혼을 한 지는 얼추 2년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사라진 듯한데요. 제 스스로에 대한 기억의 흔적을 남기고자 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제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지난주 상간남 김재용이의 모친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상간남 모친이라도 죽는 걸 기다렸다고 하니 제가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게 재용이가 여태까지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자기 식당 월세 계약서를 모친 이름으로 바꾸고 대부분의 재산을 모친 명의로 돌려놨기 때문에 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한참 기다리다가 재용이가 완전 망해서 사라지거나 제가 지칠까 걱정이었는데 그나마 상간남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으셨는지 상대적으로 일찍 돌아가셨네요. 재용이 모친의 사망 소식과 함께 제 위자료 2,500만 원의 이자 비용까지 합친 금액 약 3,100만 원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재용이가 모친의 재산과 모친의 명의로 넘겨놓은 재산을 상속받는 순간 바로 작업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전처는 상간남 재용이와 함께 부부식당을 여러 식당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간간히 딸아이와 소식을 주고받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허리가 매우 안 좋은 상태로 식당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음식을 하는 아주머니를 따로 고용하고 본인들은 서빙과 배달을 하고 있다는데 인건비 빼면 겨우 풀칠하고 사는 듯합니다. 제발 보증금 안 까먹고 그대로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도 많이 나빠진 듯하네요. 가만히 보니 식당을 창업할 때 전처의 재산도 몇 천만 원 들어간 듯합니다. 참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것도 기술인 것 같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일교차 심하니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공무원입니다. 이달 전 상간남의 모친이 사망했다는 글을 썼는데요. 그 사이 있었던 일을 써봅니다. 상간남 재용이는 제가 위자료를 잊을 것이라 생각한 건지 결국 자기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모친 재산이라고 해봐야 몇 천만 원이 전부지만 모친 명의로 계약했던 식당이 상속되며 전부 재용이 명의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압류 걸어 빨간 딱지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이렇게 연락드리는 게 염치가 없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바쁘니까 빨리 말해. 말씀 주신 위자료 3,100만 원 지금 제 현재 상황으로는 전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압류하신 식당 물건들 전부 팔아봐야 3,1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고 식당도 운영이 불가능해져
남은 돈을 더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받기 전부터 있었던 채무가 있어 압류를 걸으셔도 그 돈을 전부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 돈은 제가 식당 일을 하면서 1년 안에 분할로 갚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재용아, 내가 호구로 보이냐? 멀쩡한 가정 파탄 내고 위자료 은닉하고 1년 반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신용불량자 새끼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 사이에 또 재산 숨기고 지랄하겠지. 내가 또 당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돈이 궁해 보여. 난 그 돈 전부 못 받아도 상관없다. 그냥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꼬라지. 구경하는 게 재미있을 뿐이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스발 새끼야. 불륜한 년놈들이 얼어 죽을 부부식당이냐? 진짜 양심도 없는 새끼 부부식당 하지 말고 하던 대로 노가다나 나가라. 사람이 하던 거 하고 살아야 해. 그렇게 전화 끊고 며칠 지났는데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 엄마 전화 차단했어? 엄마가 전화 좀 달래나 바쁘니까 엄마한테 연락 좀 안 오게 해줘요. 참, 이 바퀴벌레들 약 뿌리니까 죽겠다고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는 꼴이 정말 우습습니다. 연락은 물론 안 할 겁니다. 딸한테도 그냥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번호 차단하라고 해놨습니다. 모두 즐거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크크. 2주 전 상간남 재용이 재산에 압류 딱지 붙였다고 글 썼던 천안 공무원입니다. 요즘 감사 기간이라 정신없이 바빠 글을 못 썼는데요. 그 사이에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상간남 재산에 압류 걸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인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처더군요. 나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 번호 차단한 거야? 내가 차단했었나? 근데 왜 전화했어? 나 바빠. 압류건 때문에 그 사람 어머니 돌아가신 건 어떻게 알았어? 아니, 당연히 지켜보고 있어야지. 걔가 나한테 안 준 돈이 얼만데? 벌써 3천만 원 중반이 다 되어간다. 분할로 준다는데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걔를 어떻게 믿고? 그리고 나 그 돈 필요해. 내년에 애들 대학교 들어가면 해외여행 가야 해. 해외여행은 당신 돈으로도 갈 수 있잖아. 우리는 그 돈 없으면 죽어 제발. 정신 좀 차려. 분할로 납부하면 그 사이에 이자가 계속 붙잖아. 그럼 너희는 그 돈 또 못 줄 거고. 그럼 난 너네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노동을 해야 하냐? 돈이 정 없으면 너네 어머니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 그러면 되잖아. 나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병원비로 많이 빌려서 안 돼. 좀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아니, 무슨 사정을 봐주냐? 나가서 일하라고 해. 3천만 원 적은 돈 아니라도 못 줄 돈도 아니다. 나 바쁘니까 끊는다. 진짜 끝까지 양심 박살난 연놈들입니다. 경매 전부 넘기고 돈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 말씀이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첫째와 둘째한테 신신당부를 해놨는데요. 저는 따로 말을 안 했는데 이미 둘 다 엄마가 바람나서 자기 버리고 간 걸 알고 있더군요. 둘 다 관심도 없는 말투로 돈을 왜 제가 줘요? 엄마 같이 사는 사람이 책임져 주겠죠. 외할머니도 있으시잖아요. 무튼 난 돈 안 줘요. 미쳤다고 돈을 줘요. 그 딸내미한테도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아빠, 나 엄마 번호 예전에 차단했어. 그리고 나 수능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런 이야기는 수능 끝나고 해주세요. 똑 부러지는 우리 자식들 자랑스럽습니다. 천안 공무원입니다. 4달 전 글을 쓰고 한동안 글을 못 썼는데요. 상간남 운영하는 부부 식당에 압류 걸어 경매에 넘기고 보증금도 일부 떼서 총 2,200만 원 받았습니다. 더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더군요. 그로 인해서 부부 식당은 개업한 지 2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보니까 둘이서 식당 개업하려고 돈을 이리저리 빌렸는지 폐업하면서 바로 보증금은 전부 떼인 것 같고 식당 시설비는 제가 뜯어서 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듯 보입니다. 예전부터 그 상황에 그랜저 끌고 다니는 재용이 허세 안 입고어서 요즘은 뭐 타고 다니나 몰래 확인을 해봤는데요. 식당 배달할 때 쓰던 스쿠터 끌고 다니더군요. 새끼가 어디서 감히 주제에 맞지도 않는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지 어떻게든 저 오토바이도 뺏어서 뽕알두짝 딸랑거리며 뛰어다니게 만들 겁니다. 무튼 부부 식당 폐업하면서 둘이 관계도 많이 안 좋아진 듯합니다. 꼴 보기 싫던 사랑 타령하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전부 내려갔고 요즘은 사진이 전혀 안 올라오네요. 이제 제가 할 복수는 끝난 듯 싶습니다. 나머지 벌은 하늘이 주시리라
믿고 살겠습니다. 그동안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으셔도 용기와 침착함이 있으시다면 꼭 이겨낼 수 있으시니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안 공무원입니다. 2년 만에 글을 씁니다. 이 카페는 이렇게 잊으려고 할 때 한 번씩 찾아오게 되네요. 배우자의 불륜이 줬던 상처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벌써 그 사건이 생기고 6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글을 쓴 이유는 그간 있었던 일을 정리하며 이제 정말 이 카페와 작별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졸업하자마자 농협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둘째는 군대 전역하고 아주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막내 딸내미는 한양대에 들어갔는데요. 엄마의 불륜으로 가장 예민한 시간이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렇게 자기 앞가림 잘해주니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둘째 전역하고 4명이서 나트랑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처음으로 4명이 모여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전처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표현은 안 했지만 신경을 안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나거나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빠, 너무 고생 많았어. 아빠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우리 공부하는데 신경 쓰일까? 말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거 다 알아요. 너무 고마워요. 아빠. 라고 하더군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동안의 응어리가 녹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부부식당 폐업 이후 재용이와 전처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재용이는 머리가 똑똑한 놈입니다. 자기 엄마가 죽고 병수 빨들 사람이 필요 없어지니 바로 헤어진 듯합니다. 돈을 더 받을 게 있어 찾아보는데 이제는 정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에 할 줄 아는 게 몸 쓰는 일뿐이니 뭐 앞으로 사는 인생 안 봐도 뻔하겠죠. 전처 소식은 딸내미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딸내미가 착해서 1년에 한두 번 전화를 하는가 본데요. 현재 전주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몰랐던 사실인데 아내는 3층에서 온건한 선택을 한 뒤에 3급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허리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군요. 식당하면서 벌었던 돈 대부분이 병원비로 나가고 있고 아마 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그 불타올랐던 사랑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할지. 하늘에 벌이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던데 그 말이 사실인 듯합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배우자 불륜으로 아파하셨던 회원님들, 지금은 모두 잘 살고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천안 공무원입니다. 마지막이라고 글을 쓰고 카페를 탈퇴한 지 2년이 지나 또 가입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카페 오는 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크크. 오늘 글을 쓰는 건 지난주 전처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불륜 사건도 얼추 10년이 되어서 거의 남이 되었지만 아무리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도 20년 부부 인연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는 작년에 20대 후반의 나이로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게 일반적인데 솔직히 직장도 탄탄하고 저희 집도 경기도에 집 하나는 해줄 수 있는 집이라 결혼을 했네요. 다만 결혼식에 전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첫째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연락해서 눈물 콧물 흘렸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엄마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전 장모님이 간에 문제가 생겨 고생하시다가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 장례식장 찾아가는 게 좀 껄끄러워 조의금만 보냈고요. 둘째만 잠깐 갔다 오고 첫째하고 막내는 엄마 얼굴 보기 싫다며 찾아가지 않았네요. 그리고 지난주 전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야. 잘 지내지? 아이고, 오랜만이네. 어머니는 잘 보내드렸고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봤네. 아니야. 조의금 보내줘서 고마워. 당연히 보내야지. 당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고마운 분이었는데. 당신도 간호하느라 고생했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늦었지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아, 그런 말 할 거면 끊는다. 아니야. 내 말 좀 들어줘. 그때는 내가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 애들 셋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 원룸 청소를 하다가 김재용하고 몇 번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내가 옷을 뭘 입었네. 날씨가 어떻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리네 하면서 그동안 못 받았던 관심을 주더라고. 그때는 그냥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만나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 당신이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사과하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미 CCTV에 내가 그런 행동했던 것도 다 녹화가 되어 있었잖아. 그거 보면서 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라고 생각했어. 내 잘못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지. 그때부터는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정신 차려보니 가출을 해 있고 정신 차려보니 알잖아. 내가 임신했던 거. 그리고 말은 못했지만 그 사람하고 사는 거 생각만큼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중간중간 내가 왜 내 새끼들 버리고 이 남자 엄마를 돌보고 있는 건지 후회가 들었고 다정하던 남자도 같이 살게 되니까 그냥 똑같은 남자로 변하더라고. 미안한데 나 지금 많이 바쁜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나 요즘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다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여자들은 수시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를 해주는데 난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 그때 알았어. 내가 얼마나 애들하고 당신한테 못된 짓을 했는지.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똑바로 사과하고 싶은데 잠시만이라도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난 이미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라고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 거절한 건 당신이고 난 솔직히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나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어. 무엇보다 나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당신 만나면 이 사람이 불편해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볼 필요 없어. 애들한테는 일단 당신이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는 전해놓을게. 그런데 애들이 당신 찾아갈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혹여나 애들 만나서 돈 달라고 이야기하지 마, 알겠지?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돈 달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의심받으며 사는 게 배신자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서운해하지는 말고 나 이제 끊을게. 전화는 이렇게 끊었는데 굳이 애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차피 애들도 엄마한테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불륜으로 이혼하면 10년이 지나도 사람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람 피우는 인간들은 상간자가 자신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적금이고 불륜관계는 대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의 상간자와 행복하더라도 결국 그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이자와 함께 돌아온다는 말인데요. 본 사연의 전초도 딱 그런 모습입니다. 불륜하는 인간들의 변명을 보면 항상 힘들 때 상간자가 위로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부부 상담은 상담사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